이 집에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없어. 관가에 알리기 전에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폭풍우를 뚫고 찾아온 의문의 여인과 30년 만에 맞춰진 옥패의 비밀. 과연 이들의 기이한 인연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때는 조선 중엽 경상도 상간 깊숙이 자리한 작은 마을 청송의 이야기입니다. 산이 겹겹이 둘러싼 이 마을은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단풍이 타오르듯 곡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만큼은 그 어떤 아름다움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은 먹빛으로 가득 찼고 바람은 귀신 울음소리처럼 사방을 핥히며 날뛰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사정없이 꺾이고 빗줄기는 창칼처럼 땅을 찌르며 쏟아졌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한참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외딴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집 주인은 이씨 가문의 선비 이연수, 나이 36에 아직 장가를 들지 못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가난하지만 심성고든 선비였습니다. 현수는 그날 저녁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도 날카로운 직감을 지닌 그였지만 오늘 밤의 기운은 달랐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잎이 폭풍에 모조리 뜯겨나가고 장독대 위에 항아리 하나가 혼자서 넘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기르던 누렁이는 아침부터 밥도 먹지 않고 처마 밑에 웅크린 채 낮게 낑낑거렸습니다. 이놈아, 왜 그러느냐? 무서우냐? 현수가 누렁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지만 개는 꼬리도 흔들지 않고 그저 마당 쪽을 바라보며 으르렁댔습니다. 털이 쭈뼛 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박씨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올해 68,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강인한 여인이었지만 오늘 밤은 그 눈빛이 불안으로 흔들렸습니다. 현수야, 오늘 밤은 문단속 단단히 해라. 어쩐지 마음이 영 불편하구나. 예, 어머니. 염려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수는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어머니와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주먹으로 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사랑채로 들어가 등잔에 불을 밝혔습니다.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한번 크게 울리더니 번개가 하늘을 두 쪽으로 가르는 듯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누렁이가 갑자기 크게 지저댔습니다. 컹컹컹. 현수가 벌떡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소리 사이로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늘고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문 앞의 여인. 저기요. 거기 누구 계십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십시오.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겨우겨우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그러나 현수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단순히 길을 잃은 나그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처절한 슬픔과 극도의 지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밤중에 이 폭풍우 속에 이 외딴 산골까지 찾아온 여자라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의 애절함이 그의 발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는 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누렁이는 여전히 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현수가 대문에 가까이 다가가자 누렁이가 갑자기 짖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내린 채 조용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누구시오? 현수가 문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이 근방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낮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갈 곳이 없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하룻밤만 신세를 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폭풍우 치는 밤에 어머니의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이 여인은 비를 뚫고 이곳까지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빗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등불빛이 여인의 모습을 비추었습니다. 24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흰 삼배 저고리가 빗물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풀어져 얼굴을 반쯤 가렸습니다. 등에는 보따리 하나를 메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빗물에 젖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수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눈이었습니다. 온 얼굴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 눈만큼은 마른 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간절한 바람인지 어서 들어오시게 현수가 말했습니다. 여인은 그 말에 힘이 빠지는 듯 비틀거렸습니다. 현수가 얼른 손을 내밀어 부축했습니다. 여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박 씨의 눈빛. 사랑채로 여인을 안내하려던 현수는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방의 문이 열려 있었고 박 씨 어머니가 그 문틈으로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머니를 여의었다 하는데 갈 곳이 없다 하옵니다. 하룻밤 재워주어도 되겠습니까? 박 씨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알던 누군가를 다시 만난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박 씨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이 턱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밀양 쪽에서 왔습니다. 밀양? 박 씨 어머니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을 거두고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안채 건넌방에 재워라. 젖은 옷 갈아입힐 마른 옷도 내어주고 따뜻한 것도 좀 먹여라. 예, 어머니. 현수가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드리라 하면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수가 여인을 데리고 안채로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가 나직하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여인이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이라 합니다. 윤씨 가문이 서연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 어머니가 손으로 문틀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현수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여인을 데리고 안채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보았습니다. 여인의 등에 메인 보따리를, 그 보따리에 달린 낡은 붉은 끈을, 그 끈에 매달린 작은 놀이개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왔구나. 어머니가 아무도 듣지 못할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빗소리가 그 말을 삼켜버렸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현수는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밤중에 밥을 새로 짓기는 어려웠지만 아침에 지어둔 밥이 남아 있었고 된장찌개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시 데우고 깍두기와 나물 몇 가지를 곁들여 소박한 상을 차렸습니다. 여인은 건넌방에서 어머니가 내어준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옷이라 품이 맞지 않아 헐렁했지만 젖은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머리도 대강 빗어 뒤로 넘겼습니다. 상을 받은 여인은
처음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서 드시게. 변변치 않지만 따뜻하긴 하니. 현수가 말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를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숙이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여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숟가락을 뜨려다 여인이 멈추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위에서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 밥그릇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어머니를 여의셨으니 오죽하시겠습니까? 실컷 우셔도 됩니다. 여기 계시는 동안만큼은 편히 계십시오. 여인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폭풍우는 조금도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현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현수야. 예, 어머니. 저 아이가 밥을 다 먹거든. 어디서 왔는지, 어머니는 어디 계신지 자세히 물어보아라.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속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옆모습이 현수는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여인의 이야기. 밥을 다 먹은 여인은 한결 안정된 얼굴로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앉았습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이 밤에 혼자 모시고 있는 건 아닌지요? 여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낮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께서 이곳을 찾아가라 하셨습니다. 청송마을 이씨 가문의 선비를 찾아가면 살 수 있다고. 현수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씨 가문을 찾아가라고요? 저희 집을 어찌 아셨답니까?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어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의식이 또렷해지시더니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송 이씨 선비댁을 찾아가라. 그리고 이것을 전하라고. 여인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원래는 연두빛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 입구는 붉은 끈으로 묶여 있었고 그 끈에는 작은 놀이개가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현수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주머니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주머니를 손에 쥐는 순간 현수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인데 왜인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박 씨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손에 들린 주머니를 보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났느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갑자기 맞닥뜨린 사람의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셨습니다. 내 어머니 성함이 무엇이냐? 윤씨, 윤막내라 하셨습니다. 어머니 박 씨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현수가 놀라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빗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가 꺼낸 오래된 비밀. 한참 후에야 박 씨 어머니가 얼굴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수야, 오늘 밤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인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일이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의 이야기이다. 현수의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언제나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수가 6살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그 죽음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젊은 시절 밀양 장터에서 장사를 하셨다. 그때 윤씨 가문의 아가씨를 만나셨지. 그 아가씨 이름이 바로 윤막내였다. 여인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 좋아하셨다. 그러나 혼인은 할 수 없었다. 양쪽 집안이 모두 반대했고 내 아버지 댁에서는 이미 다른 혼처를 정해두고 있었다. 다른 혼처가 바로 나였지.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빗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결국 나와 혼인하셨다. 그런데 혼인 직전 아버지는 막내 아가씨를 마지막으로 만나셨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는 모른다. 다만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막내 아가씨에게 그 비단 주머니를 주셨다고 들었다. 현수가 손에 든 비단 주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느냐? 현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열어보아라. 비단 주머니 속의 것. 현수가 조심스럽게 붉은 끈을 풀었습니다. 오래되어 끈이 빳빳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힘을 주자 끈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주머니 입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반으로 쪼개진 옥패였습니다. 옥패란 옥으로 만든 패물인데 원래는 둥근 원형이었던 것이 정확히 두 쪽으로 나뉜 채 한쪽만 들어 있었습니다. 옥의 색깔은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리고 쪼개진 단면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수가 그것을 등잔 불빛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새겨진 글자는 딱 두 글자였습니다. 100년. 현수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100년. 그렇다. 원래 그 옥패에는 100년해로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을 두 쪽으로 나누어 한쪽은 막내 아가씨에게 주고 한쪽은 내 아버지가 갖고 계셨다. 어머니가 일어나 장롱 깊은 곳을 뒤졌습니다. 한참 만에 어머니도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빛이 바랜 것이 서연이 가져온 것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도 반쪽 옥패였습니다. 현수가 두 쪽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100년해로 네 글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등잔 불꽃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 후에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인연이 있다고, 그 인연의 빚을 다음 대에서라도 갚아야 한다고, 그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현수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누렁이가 미친 듯이 짖어댔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이 집에 사람 있으면 문 열어라. 거칠고 위압적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밤손님들. 현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도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현수가 낮은 목소리로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밀양 최 씨 가문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저를 잡으러 온 것입니다. 잡으러요? 무슨 이유로? 긴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발 저를 숨겨주십시오. 현수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서연 씨를 다락방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알았다. 어머니 박 씨가 서연의 손을 잡고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현수는 옷매무새를 바로잡고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쿵쿵쿵. 이 안에 여자가 들어간 것을 보았다.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현수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빗속에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헐렁한 도포에 페랭이를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거칠고 눈빛은 사나웠습니다. 가운데 선 남자가 덩치가 가장 컸는데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현수가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집 주인이요? 그렇소. 아까 이 집으로 여자 하나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소. 그 여자 내놓으시오. 현수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여자라니요. 저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집이요. 이 밤중에 무슨 여자가 들어온단 말이오?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눈 뜨고 봤소. 흰 저고리 입은 여자가 이 집으로 들어갔소. 괜히 딴청 부리지 말고 순순히 내놓으시오. 그러면 어른들한테 잘 말해서 당신한테는 해코지 않겠소. 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에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없소. 그리고 설령 있다 해도 사람을 이렇게 밤중에 쫓아다니며 위협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나는 선비의 집이요. 함부로 들어오려 하면 관가에 알리겠소. 남자의 눈빛이 험해졌습니다. 관가, 허허, 이 선비 배짱 한번 두둑하구만. 좋소. 오늘 밤은 이만 가겠소. 그러나 내일 아침에 다시 올 것이요. 그때까지 잘 생각해 두시오. 남자들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수는 그들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진짜 사연. 남자들이 떠나고 나서 현수는 다락방에서 서연과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셋이 다시 방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왜 당신을 쫓는 것입니까? 서연이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쥐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윤막내는 이씨 어른과 혼이 나지 못한 후 홀로 밀양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밀양의 최 씨 가문과 엮이게 되었습니다. 최 씨 가문은 표면적으로는 장사를 하는 집안이지만 실은 그 뒤에서 온갖 나쁜 짓을 일삼는 무리였습니다. 현수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쩌다 그 가문의 행수 최만길의 집에서 일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곳에서 일하시면서 최만길이 숨겨온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최만길은 30년 전 청송 이씨 가문의 땅 문서를 위조해서 빼앗았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밀양 일대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씨 가문의 누군가가 이용당했습니다. 현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씨 가문의 누군가라면, 예, 바로 선비님의 아버지이십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박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내게 하셨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최만길의 계략에 이용당했다고. 그 죄책감이 아버지를 일찍 돌아가시게 한 것이다. 현수의 두 주먹이 무릎 위에서 굳게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막내 어머니는 그 증거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만길이 땅 문서를 위조할 때 쓴 원본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머니가 몰래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서연이 품 안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낡고 누런 종이 하나였습니다. 종이는 여러 겹으로 접혀 있었고 빗물에 젖지 않도록 기름 종이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만길의 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어머니께서 목숨처럼 지켜오신 것입니다. 현수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것을 빼앗으러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고 최만길이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저를 잡아서 이 문서를 빼앗고 없애버리려는 것입니다. 현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밤새 내린 비와 현수의 결심. 그날 밤 현수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서연을 안채에 재우고 그는 혼자 사랑채에 앉아 밤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등잔 불빛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엉켰다 풀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이용당했다는 것, 그로 인해 이씨 가문의 땅이 빼앗겼다는 것, 그 비밀을 지키던 윤막내 어머니가 오늘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 딸 서연이 목숨을 걸고 이 증거 문서를 지켜왔다는 것. 현수는 그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낡은 종이에 빼곡하게 적힌 글자들,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들, 그리고 분명히 위조된 흔적들. 원래 이씨 가문의 도장이 찍혀야 할 자리에 최 씨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위에 덧칠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을 관가에 가져가면 최만길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가까지 가는 길이 문제였습니다. 최만길의 세력이 이 지역 관아에도 뻗쳐 있다는 것을 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달려갔다가는 오히려 문서를 빼앗기고 서연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지역 관아가 아니라 가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명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최만길의 사람들을 따돌려야 했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현수가 마루로 나오니 동쪽 하늘이 희붐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새벽빛이 번지는 모습이 묘하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한 듯 눈밑이 거무스름했습니다.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생각할 것이 많았습니다.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오늘 저와 함께 길을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서를 가명에 가져가야 합니다. 힘든 길이 될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서연이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리다가 이내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목숨으로 지키신 것입니다. 제가 두려움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합시다. 두 사람은 나란히 새벽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속에서 피어오르는 안개가 산 아래를 하얗게 덮었습니다. 그 안개 속 어딘가에서 최만길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수의 마음은 의외로 고요했습니다. 무언가 오래된 빚을 갚으러 가는 사람의 마음처럼. 새벽 출발. 해가 뜨기 전 하늘은 아직 짙은 남빛이었습니다. 빗줄기는 밤새 기세를 부리다 이제 가는 이슬비로 변해 있었습니다. 산 아래 안개가 무릎까지 차오를 만큼 짙었습니다. 현수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염주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가 현수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현수야, 이 어미가 오랫동안 너한테 이 이야기를 못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이용당한 것을 알면서도 무서워서 입을 닫고 살았다. 용서해다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아버지의 한을 풀고 오겠습니다. 어머니가 현수의 손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반쪽짜리 옥패였습니다. 100년의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져가거라. 내 아버지가 남기신 것이니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 맞다. 현수가 두 반쪽을 합쳐서 품 안에 넣었습니다. 차갑던 옥패가 가슴에 닿으니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수와 서연은 최대한 짐을 줄였습니다. 현수는 낡은 도포를 입고 갓 대신 페랭이를 눌렀었습니다. 행색을 소박하게 해서 눈에 띄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도 어머니 박씨가 내어준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두 사람 다 평범한 시골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증거 문서는 현수가 가슴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두 사람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마루에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누렁이가 조용히 두 사람을 따라 나섰습니다. 현수가 돌아보았습니다. 너는 집 지켜야 한다. 들어가거라. 그러나 누렁이는 꼬리를 흔들며 계속 따라왔습니다. 현수가 3번을 돌려보내도 끝내 따라왔습니다. 현수는 결국 웃으며 포기했습니다. 셋이서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숲길의 미행. 청송에서 가명이 있는 대구까지 가려면 큰 길을 피해 산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큰 길은 빠르지만 최만길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어려서부터 이 산 저 산을 돌아다니며 자랐기에 새길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험하더라도 산길로 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뒤편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비가 내린 탓에 흘길이 미끄러웠습니다. 나뭇가지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풀잎마다 물방울이 맺혀 옷깃을 적셨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고개 하나를 넘어 작은 소나무 숲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누렁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으르렁댔습니다. 현수가 서연에게 손짓했습니다. 멈추라는 신호였습니다. 현수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멀리서 나뭇가지 밟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미행당하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서연에게 몸을 낮추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큰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누렁이도 따라서 웅크렸습니다. 잠시 후 나뭇가지 사이로 남자 둘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대문 앞에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리번거리며 걸었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분명 이쪽으로 갔을 텐데 더 위쪽을 봐야겠어. 올라가자. 다행히 두 사람은 현수와 서연이 숨은 바위 쪽은 보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현수와 서연은 한동안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누렁이가 조용히 코를 킁킁댔습니다.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는 것을 보니 위험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현수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방향을 바꿔야겠습니다. 저쪽 능선으로 돌아가면 1시간은 더 걸리지만 저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바위 뒤에서 나오려는데 서연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젖은 흙 위에서 미끄러지며 앞으로 쏠렸습니다. 현수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서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서연의 눈 속에 놀라움과 감사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현수가 얼른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수는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쫓기는 긴장감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주막에서의 하룻밤, 해가 기울어 산 너머로 넘어갈 무렵 두 사람은 작은 주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산길을 벗어나 큰 길 쪽으로 조금 내려온 곳에 있는 낡은 초가 주막이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발이 젖고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습니다. 능선을 넘다가 돌에 발목을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주막 안으로 들어가니 주인 할멈이 맞아주었습니다. 쪽진 머리에 깡마른 몸집이었지만 눈매가 인자한 할멈이었습니다. 주막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짐꾼들로 보이는 사내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보따리 장수로 보이는 노인이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할멈에게 말했습니다. 방 하나 빌릴 수 있겠습니까? 저와 함께 하룻밤 묵어가겠습니다. 서연이 잠깐 눈을 크게 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눈짓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부부로 행세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뜻이었습니다. 잊고 말고요. 작은 방이지만 따뜻합니다. 저녁 밥상도 차려드릴까요? 예, 부탁드립니다. 방은 작고 허름했지만 아궁이에 불이 잘 지펴져 있어 따뜻했습니다. 서연이 방 한쪽에 앉아 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붓고 빨개져 있었습니다. 현수가 할멈에게 부탁해서 차가운 물에 적신 헝겊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서연이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서연의 발목에 차가운 헝겊을 감아주었습니다. 많이 아프십니까?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헝겊이 발목에 닿는 순간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현수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프시면 아프다고 하십시오. 괜찮다는 말을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연이 잠시 현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비님은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이상하다니요? 저 같은 모르는 여인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 때문에 위험에 처하실 수도 있는데. 현수가 헝겊 매듭을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억울함과도 얽힌 일입니다.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수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외면하는 것은 제가 배운 도리가 아닙니다. 서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고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밥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현수는 문 앞에, 서연은 안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렁이는 문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현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비님은 참 이상한 분이십니다.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최만길의 등장.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이 주막을 나서려는데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현수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말 두 필이 주막 앞에 멈추어 섰고 그 위에서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마 하나가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가마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을 보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배가 불룩 나왔고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옥으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눈은 작고 날카로웠으며 입가에는 항상 조소하는 듯한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최만길이었습니다. 직접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현수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최만길입니까? 서연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만길이 주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수와 서연은 방문을 살짝 열어놓은 채 안에 있었습니다. 최만길은 방들을 훑어보다가 주막 할멈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젊은 남녀가 여기서 묵었느냐? 할멈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런 손님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떠났습니다요. 최만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느 쪽으로 갔느냐? 저쪽 큰 길로 갔습니다요. 할멈이 반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방 안에서 그 할멈에게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최만길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코앞에 두고 놓쳐? 그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큰 길 쪽으로 빨리 가봐라. 그리고 이 근방 마을마다 사람을 풀어라. 여자 하나를 반드시 잡아와야 한다.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 알지? 예. 그것만 가져오면 된다. 여자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수의 두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최만길이 다시 가마로 돌아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방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현수가 숨을 죽였습니다. 최만길의 시선이 현수가 있는 방문 앞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눈이 뭔가를 눈치챈 듯 가늘어졌습니다. 그때 누렁이가 주막 마당으로 들어오며 크게 짖었습니다. 최만길이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집게 좀 치워라. 부하가 누렁이를 쫓았고 최만길은 서둘러 가마로 올라탔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현수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렁이가 방문 앞에 와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살렸구나. 현수가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보다가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이 며칠 동안 현수가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산 위의 대화. 최만길의 가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은 서둘러 주막을 나섰습니다. 할멈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어서 가시게요.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세요. 현수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면까지는 아직 이틀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산 중턱의 너럭바위에 잠시 앉아 쉬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씻어낸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파랬습니다. 서연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펼치니 주먹밥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주막 할멈이 몰래 챙겨주셨습니다. 현수가 받아들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주먹밥이었지만 어찌나 맛있던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주먹밥을 다 먹고 나서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비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아버님이 억울하게 이용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이 원망스러우셨습니까? 어머니 윤막내를 원망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따지고 보면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이 얽힌 일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현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원망은 없었습니다. 막내 어머니도 피해자이시니까요. 원망해야 할 대상은 딱 하나, 최만길 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현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막내 어머니를 마음에 두셨다 해서 저는 아버지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셨지만 먼저 마음에 담았던 분을 그리워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서연이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습니다. 한 번도 다른 남자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를 키우시고 그 문서를 지키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고된 삶이셨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불행하셨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을 지키셨고 결국 저를 통해 이 자리까지 오셨으니까요.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수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눈빛에는 슬픔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긴 세월을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단단함이었습니다. 현수는 그 순간 이 여인이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함께 걸어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가시지요. 현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가 앞장을 섰습니다. 나뭇잎에서 빗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가명으로 가는 마지막 고개.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 밤을 산속 빈 토굴에서 보냈습니다. 주막에 들르는 것이 위험하다 판단한 현수가 산길을 걷다 발견한 작은 토굴이었습니다. 좁고 냄새가 났지만 비는 막아주었습니다. 누렁이가 입구를 지켰고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에 서연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토굴 입구로 새어 들어오는 희뿌연 새벽빛 속에서 현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현수의 얼굴은 낮에 결연한 표정과 달리 편안하고 순했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서연은 아직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눈을 떴습니다. 주무셨습니까? 예, 잘 잤습니다. 둘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웃었습니다. 토굴을 나서니 산 아래로 대구 가명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현수가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입니다. 저 고개만 넘으면 됩니다. 서연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저곳에 닿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어머니의 한이 풀리고 최만길이 벌을 받고 이씨 가문이 억울함이 씻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여정도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생각을 마음 깊이 눌러 담았습니다. 가시지요. 두 사람이 마지막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는 가팔랐습니다. 돌길이 이어졌고 양쪽으로 소나무가 빽빽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소나무 사이로 금빛으로 쏟아졌습니다. 고개 중턱쯤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누렁이가 다시 멈추었습니다. 이번에는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길 앞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댔습니다. 털이 쭉 뼈섰습니다. 현수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에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 둘, 셋, 5명이었습니다. 모두 손에 몽둥이나 밧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마에서 내린 최만길이 서 있었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먼, 선비 양반. 최만길이 느릿느릿 걸어 나오며 말했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그런데 가명이 코앞인데 여기서 끝이야. 참 아깝지 않은가? 현수가 서연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최만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비켜나십시오. 우리는 가명에 갈 것입니다. 허허, 배짱은 하늘을 찌르는구만. 고개 위의 대결. 최만길이 손짓했습니다. 부하들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현수는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왼쪽은 낭떠러지였고 오른쪽은 빽빽한 소나무 숲이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야 하는데 그쪽에도 이미 2명이 막고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것이었습니다. 현수가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만길, 당신이 30년 전 이씨 가문의 땅 문서를 위조한 증거가 여기 있소. 지금이라도 순순히 물러나면 가명에 가서 자수하라고 하겠소. 그러면 목숨은 건질 수 있을 것이오. 최만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문서, 내 눈앞에서 찢어버리면 다 끝나는 일이야. 그리고 2 사람도 여기서 그냥 보내줄 수 있어. 선택은 간단하지 않은가? 그것은 선택이 아니오.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만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잡아라. 부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현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선비였지만 어려서부터 산을 타고 몸을 단련한 덕에 체력이 남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달려든 사내의 몽둥이를 옆으로 피하고 그 팔을 잡아 힘껏 당겼습니다. 사내가 비틀거리며 돌길 위에 넘어졌습니다. 2 번째 사내가 옆에서 달려들었습니다. 현수가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사내가 2명이었습니다. 1 명을 막는 사이 다른 1 명이 현수의 옆구리를 몽둥이로 쳤습니다. 현수가 옆으로 쏠렸습니다. 통증이 왔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렁이가 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몽둥이를 들었던 사내의 팔을 물었습니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몽둥이를 놓쳤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현수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놔주세요. 돌아보니 부하 하나가 서연의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뒤쪽을 막고 있던 자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서연이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만길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문서 내놓아라. 그러면 다치지 않는다. 서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어도 못 드립니다. 최만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개 아래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탄 관리들이 고개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자는 가명의 포졸 복장을 하고 있었고 그 뒤로 10명이 넘는 관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최만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이 보낸 도움. 관원들이 고개 위에 당도했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가명의 포도부장이었습니다. 나이 50가량의 다부진 남자였는데 2 눈이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포도부장이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향해 명령했습니다. 저자들을 포박하라. 관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최만길의 부하들이 저항하려다 관원의 수가 훨씬 많음을 보고 하나둘 몽둥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최만길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나를 누구로 알고? 포도부장이 최만길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밀양 최만길 맞소? 그렇소. 나는 밀양에서 관아와도 잘 아는 사람이요. 감히 나에게 이런 무례를. 그 밀양 관아에서 어제 가명으로 급보가 왔소. 최만길이 사람을 풀어 민간인을 해치려 한다는 제보였소. 제보자는 밀양의 관리였는데 당신이 오랫동안 저질러온 죄상을 낱낱이 적어서 보내왔소. 최만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모함이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포도부장이 최만길을 뒤로하고 현수에게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이현수 선비요? 현수가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찌 제 이름을 아십니까? 제보자가 당신 이름도 언급했소. 이현수 선비가 중요한 증거 문서를 가지고 가명으로 오고 있으니 반드시 보호하라고. 현수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길을 나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제보자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포도부장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박씨라 했소. 청송에 사는 박씨 노인이라고. 현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어머니가 직접 사람을 시켜 가명에 연통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서연이 혼자 이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현수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뒤에서 길을 열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현수가 품에서 증거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최만길이 30년 전 위조한 땅 문서의 증거입니다. 가명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부장이 문서를 받아들고 훑어보았습니다. 눈빛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구려. 최만길이 달려들려 했습니다. 그 문서는 가짜요. 모함이라고. 그러나 이미 2명의 관원이 최만길의 팔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최만길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포도부장이 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최만길과 그 무리를 모두 포박해서 가명으로 데려가라. 두 분은 수고가 많으셨소. 함께 가명으로 가서 진술을 해주시겠소?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이 며칠 동안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보기가 처음이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가명에서 벌어진 일. 가명에 도착한 것은 그날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가명의 관찰사는 최만길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안색이 굳었습니다. 이미 밀양에서 온 제보 문서를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수가 가져온 위조 땅 문서 증거를 직접 살펴보더니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면 이자는 30년 동안 백성을 속이고 땅을 빼앗아 온 것이요. 관찰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찰사가 최만길을 불러들였습니다. 최만길은 가명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모함이라고, 문서가 가짜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찰사가 밀양에서 온 제보 문서를 읽어내려가자 최만길의 얼굴빛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제보 문서 안에는 최만길의 죄상이 매우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장소,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 안에서 일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밀양 관아의 아전 하나가 20년 동안 이자의 죄를 기록해왔다고 하오.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지 못했다가
이번 기회에 모두 털어놓은 것이요. 관찰사가 말했습니다. 최만길이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다 돌려주겠습니다. 땅도 돌려주고 돈도 드리겠습니다. 관찰사가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에 그 말을 했어야지. 최만길이 끌려나갔습니다. 포박된 채 감영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차례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감영 마당이 한바탕 소란스러웠다가 조용해졌습니다. 현수와 서연은 감영 마당 한쪽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두 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현수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육막내의 30년이, 그 외롭고 조심스러운 삶이,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마당에서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막내 어머니께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흔들렸습니다. 현수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머니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겁니다. 서연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감영마당에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100년의 인연. 청송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관찰사는 두 사람의 노고를 치하하며 노자를 넉넉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씨 가문의 땅에 대해서는 공식 조사를 거쳐 되돌려주겠다는 약조를 했습니다. 최만길은 중죄인으로 단단히 묶여 한양으로 압송될 예정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올 때와 달랐습니다. 쫓기는 것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말이 줄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속에 할 말이 쌓여 있었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걷기만 했습니다. 청송 어귀에 다다랐을 때 서연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선비님. 현수가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이 보따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반쪽 옥패였습니다. 윤막내 어머니가 30년을 간직했던 100년애로의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수도 품에서 반쪽 옥패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두 쪽을 맞추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100년애로 네 글자가 다시 완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옥패 위에서 겹쳤습니다. 아무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현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선비이고 집은 낡은 초가이고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자신이 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곁에서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것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서연의 눈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서 평생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을 사람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두 사람이 나란히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당 앞에 이르니 어머니 박 씨가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현수가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의 한이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현수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육막내를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오래도록 품어두신 것을 이제야 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박 씨가 서연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어미가 고생이 많았다. 그리고 내가 고생이 더 많았다.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쥔 채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수야. 예, 어머니. 이 아이 놓치지 마라. 현수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밑이 붉어졌습니다. 누렁이가 마당을 신나게 뛰어다니며 짖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초가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감나무에는 어느새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피어나는 새봄처럼. 그로부터 석 달 후 이현수와 윤서연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상 위에는 두 쪽이 온전히 맞붙은 옥패 하나가 놓였습니다. 100년회로 두 집안이 30년을 돌아 이어진 인연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것을 아들과 딸이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이었는지 하늘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착한 사람들이 마침내 받는 복이었는지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다였을 것입니다. 덕을 쌓은 자리에는 반드시 꽃이 핍니다. 악한 자의 탐욕은 반드시 제 발등을 찍습니다. 그리고 끊어진 것 같았던 인연은 하늘이 허락하면 반드시 다시 이어집니다. 폭풍우 치던 그날 밤 문 앞에 서 있던 여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어요. 하룻밤만 자도 될까요? 그 한마디가 30년의 한을 풀었고 두 집안의 업보를 씻었으며 100년의 인연을 열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폭풍우 뒤에 반드시 맑은 봄날이 오듯 여러분의 삶에도 귀한 인연과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람소리꾼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